아마 이업하면 아마 70, 80까지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7, 80까지도. 그래서 한번 잘 사귀어 놓으시면 오래도록 같이 할 게 많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 방법만 좀 잘 찾아보시게 되면 한 5년 만에 100억 버시는 분도 계십니다. 분양권 전매 시장만 뛰어다녀도 그 정도 나옵니다. 분양권 전매. 엉뚱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도 못 벌고 있는 돈을 갖다가 저도 그쪽 방향으로 한 15년 전에 뛰어들었으면 저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거짓말해가지고 살에 걸렸나 봅니다. 예, 523페이지 사용 승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용 승인은 건축 허가받거나 건축신고자가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허가를 내줬던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이 날부터 7일 이내 사용 승인 여부 결정하고 금사에 합격하게 되면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새로 신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이 작성한 대장 발급받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새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보존 등기 이후에 가능하게 됩니다. 이후 권리자 변경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죠. 등기부등본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 게 이쪽 내용입니다. 523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1번입니다. 사용 승인 신청입니다. 건축주가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 완료하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 등이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 승인은 허가권자가 한다라는 것 그냥 보기만 해 주십시오. 이건 줄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보셨던 7일이라는 것을 위에다 적어 놓습니다. 7일 이내 금사를 실시하고 금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한다. 우리는 남양주시가 워낙 살기 좋기 때문에 지방인 세종시로 이사갈 마음 없으시죠? 예, 세종시가 진짜 지방은 지방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대전만 하더라도 밤 9시 후에는 시내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있습니다. 예, 괜한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지방에서 전원생활 비슷한 걸 하겠다고 같이 내려가시게 되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한 일주일 만에 올라오시고요. 한 분은 그래도 견뎌보겠다 해서 2, 3년 꾹 참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인내심은 남자분이 더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전만 내려가더라도 좀 문화생활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 해가지고 올라오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전까지만 대전에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KTX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밤 10시 반쯤에 끝나고 나면 대전역까지 가는 게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아, 둔산은 괜찮은데요. 시청 앞은 괜찮은데 좀 이상한 데는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 둔산 지구 한 15년, 둔산 아십니까? 네. 거기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땅값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진짜 대박 비쌉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 강남보다는 못하지만 웬만한 데보다는 대전이 더 가격 높게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방 광역도시에 택지 개발 사업 한다는 이야기 듣게 된다고 하면 아무리 내가 남양주에서 중개업 한다 할지라도 떴다방을 들고 그 택지 개발하는 데까지는 한번 가볼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예전에 세종시에 모아건설이라고 하는 건설업체에서 아파트를 건설한 적이 있는데 철근 가격이 폭등했을 때 시공사에게 철근 가격 인상과 관련된 공사 대금을 올려주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건설 시공회사에서는 철근 집어넣지 않고 아파트를 만들어 놨는데 직원을 부당 해고한 적이 있습니다. 잘린 분 가만 계셨겠습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찾아가가지고 철근 집어넣지 않고 공사를 했다고 바로 신고해버렸거든요. 벽을 뚫어보니까 철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작년 이야기인데, 재작년 이야기도 기억이 안 나십니다. 그래서 모아건설에서는 그 건물 싹 밀어버리고 새 아파트를 만들게 되었는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 그때는 건축자재를 100%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세종시로 이사 가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모아건설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분양받으라고 입주하라고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층간소음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남양주시인지 구리시인지 주공 아파트가 만든 아파트 소관이 외벽에 발코니 벽에 설치되어서 한 몇 달 동안 수돗물 얼어가지고 고생하신 아파트도 있던데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용수행 교부와 관련되어 저 7일은 공사 현장에 대한 설계 도면에 따른 공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 불합격 판정 내리게 되는데 불합격 판정 내리게 되면 재시공 명령하는 것이고 합격한 때만 뭐한다?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저 사용 승인서의 처리 기간은 며칠? 7일이라는 것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후 완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처리 기간 7일입니다. 그거 빼고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 사용 승인서의 교부가 완공한 건축물을 이용하는 행정 절차이다. 그렇게만 판단해 놓습니다.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527페이지 보시면 제3절 건축물의 유지 관리 그리고 용도 변경 찾으셨죠. 1번 건축물의 유지 관리입니다. 여기 유지 관리는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멸실될 때까지 건축물을 건축 법령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유지 관리라 표현하게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참고로 2번 안전점검과 관련되어 1. 직권 안전점검은 시험거리 아닙니다. 그리고 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찾으셨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동그라미 하나만 해놓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수시점검은 재난이 예상되는 때 그 재대처하기 위해 미리 건축물의 구조 설비에 대한 하자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수시점검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 정기점검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정기점검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와 비교되는 표현으로서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진단이란 말로 끝난다고 하면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조 부에 대한 하자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진단이라 표현하고 점검은 구조 및 설비에 대해 하자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점검이라 표현합니다. 최근에 제천 화재 사건과 밀양 화재 사건 이후에 전국의 사우나 시설에 대해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특별 점검한 적이 있거든요. 점검이란 말 쓰게 되면 구조만이 아니라 설비까지. 반면에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결과 정비 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진단과 관련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코자 현대아파트는 10몇 년 전에 안전진단 통과했는데 그 이후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안전진단은 형식적이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안전진단 통과할 정도라고 하면 내일 모레 무너질 아파트만 안전진단 통과해야 되거든요. 예,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 그 도정법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지금 이해하실 것은 진단의 대상은 구조만, 점검의 대상은 구조 설비가 점검 대상이라는 걸 구분해 놓습니다. 점검이란 말과 진단이란 말의 법률적인 차이점 조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정기 점검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0년 지난 다중 이용 건축물 등을 정기 점검 대상 하고 있는데 우리 하자 담보 책임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자 담보 책임은 사용 승인 후 10년까지를 하자 담보 책임 기간으로 정하고 10년 이후에는 하자 담보 책임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건물을 건축했던 건축주 또는 시공자는 10년 경과되게 되면 더 이상 건축물 하자에 대해 책임지는 바 없습니다. 소유자가 좀 더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 저 10년은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중 이용 건축물은 16층 이상이거나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6가지 용도의 경우 다중 이용 건축물로 분류되게 되는데 얘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우리 학원 있는 건물은 10층짜리인데 바닥 면적 만약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바닥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바로 다중 이용 건축물에 해당되고 화재나 지진 등의 발생 시에 큰 인명피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정기적으로 정기 점검을 받도록 정해 놓게 됩니다. 이러한 정기 점검 실시하게 되면 정기 점검은 일년마다 한번 실시하게 되는데 저 정기 점검은 형식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2년에 한번 받으라고 하면 그래서 좀 형식적인 성격이 좀 강하더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이 정기 점검과 관련된 방법과 관련된 특징 하나를 우리가 조금 이따 보시게 될 겁니다. 그 표만큼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한 경우에는 저 10년 경과한 날을 기준일이라 하고 저 기준일부터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에 정기 점검 대상이라는 것을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점검 마친 날부터 30일 내 보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 점검은 우리 기출문제 한번 최근에 출제되었는데 다시 한번 출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오시면서 528페이지 찾으셨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위 양가로 1, 동그라미 4에 따라 이런 필요 없으시고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일 기준으로 10년 지난 날, 사용 승일 기준으로 10년 지난 날 가로 해놓습니다. 2년마다 한 번 추놓습니다. 정기 점검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 점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1. 다중이용 건축물 찾으셨죠? 다중이용 건축물 줄만 쳐놓습니다. 이번 집합 건축물과 관련된 연면적 3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3번, 4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출제하는 분들이 양심이 있으셔가지고 1번 다중이용 건축물만 시험에 내시더라고요.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니어머니입니다.
특시특도시 군구청장은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정기 점검 대상 건물의 사실과 정기 점검 실시 절차를 이제 가로놓습니다. 기준 1부터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미리 알려야 한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크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잠깐 우리 구분해 주실 것이 있는데요. 정기 점검 방법과 관련되어 2년마다 한 번 이상입니까? 딱 한 번입니까? 딱 한 번입니다. 2년마다 한 번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 대충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기 점검 실시하게 된다면 정기 점검하는 날, 바로 사용 승인으로 10년 경과된 날을 기준이라고 하고, 그 기준으로부터 몇 년? 2년 되는 날에 몇 월 전? 3개월 전에. 그러면 2018년 2월 달이 사용 승인으로 딱 10년 경과된 날이라고 하면 저 날이 기준입니다. 저 날부터 2년 되는 날, 2020년 2월 달이 될 것이고, 그날부터 3개월 전에 정기 점검 대상이라는 것을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대한민국 정부에서 3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게 이게 유일한 것 같습니다. 군대 가실 때 자제분이나 또는 조카들 본인이 영장 몇 달 전에 받으셨습니까? 저는 보름 전에 받았거든요. 황당무계해가지고 어디 여행 갈 생각도 못하고 뭐 할 생각도 못한 상태에서 바로 끌려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보통 한 달 전에 알려주면 진짜 미리 알려준 상황이 되는데 3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은 얘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신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저만 억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개월 전에 알려주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준부터 2년 된 날에 3개월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다중이용 건설로서 2018년 2월 달이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날이라고 하면 10년 경과된 때는 정기점검 받는 것 아닙니다. 언제? 최초 정기점검은 2020년도에 기준으로부터 2년 된 날에 3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고 정기점검 실시하기 때문에 최초 정기점검은 10년차 되는 때 받는 것이 아니라 12년차 되는 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부분이 좀 특이한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 출제하는 분들도 군대 가실 때 한 달 전에 영장 받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점검 마치게 되면 30일 내 결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4번입니다. 건축의 철거 등의 신고 찾으셨죠? 그리고 1번입니다. 건축의 소유자 관리자는 건축물 철거하려면 철거하기 전 가로 해놓습니다.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철거 신고는 누구에게? 시군 구청장에게 하게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철거 예정일 3일 전 추천했습니다. 얘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7일 전이었는데 3일 전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건축의 철거 멸실 신고서를 한 줄 밑에 특도 시군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건축물의 철거 신고서와 멸실 신고서는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고 철거 신고한 때는 철거의 표시, 멸실 신고 시에는 멸실에 표시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일 3일 전에 신고한다라는 것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멸실 신고입니다. 건축의 소유자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신고해야 한다. 멸신고는 사전 신고 사항입니까? 사후 신고 사항입니까? 사후 신고입니다.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후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80년대 중반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죠? 80년 중반에. 그때
그때 잠실 물에 침수되어 가지고 장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과 잠실 중앙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라이라고 하는 큰 다라이에 배 비슷하게 타고 다니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집값 진짜 안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잠실 5단지 그 당시 아마 그 당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잠실 5단지가 2002년도에는 한 2억 정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안전진단 강화 발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8억 정도의 가격을 담합하자고 분여회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시를 내렸다더라고요. 그런 지시가 있으면 나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야 되지 개기시면 안 됩니다. 만약 17억짜리 매물 광고를 걸어놓게 되면 분여회에서 구청에다가 허위 매물을 광고했다고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잠깐 들어오라고 하면 그거 소명하느라고 왔다 갔다 정신 없어지거든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한 2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2018년도에 18억 정도 부른다면 1년에 1억 오른 셈이 아닌가요? 황당무계한 일이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들 뭐 강남 쪽으로, 강남 사구라 불리는 쪽으로 부동산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몰리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안전진단과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하면 이미 재건축과 관련된 사업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아파트라고 하면 그거는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더 투자가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변에 이번에 뭐 가락 농수산물 시장 앞에 헬리오시티라고 하는 곳, 가락 시형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하면서 헬리오시티라에서 일반 분양하는 매물이 좀 있거든요.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투자하는 소리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참 이해해 줄 것이 있는데, 저 80년 중반 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물에 둥둥 떠내려왔다고 하면 나는 체육관 같은 곳에서 컵라면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한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15일 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처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소파종 발생했을 때 송아지 한 마리가 10,000원에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사료 가격은 비싸고 소 가격이 워낙 낮게 형성되다 보니까 굶겨 죽인 농민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리고 그 농민이 동물 학대죄에 해당된다고 해서 벌금도 매기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돈 낼 돈 있으면 사료 매겼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좀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인 법 적용이 문제된다 해서 시비거리였는데 4년 전에 멸신고에 관한 사안들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5일에서 30일로 바꿔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멸신고는 제정신 아닌 주민들 생각한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이 알아 처리해 줘야 되지, 이걸 신고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법을 개정하신 분들은 서울에 잘 계시지 않습니까? 보니까 다들 집이 두 채 있으시다면 지방집을 다 처분하셨더라고요. 서울집은 다 가지고 계시던데요. 덕분에 지방집값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서울집값은 올라가는, 예,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번 정권에 다들 호응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멸신고 부른 부분들은 좀 문제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철거와 관련된 철거 신고는 좀 전에 7일 전이었는데 얘가 3호로 바뀌니까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얘도 3일 전에. 그래서 지금 개정한 사안들이 일반 국민이 원하는 민원을, 수건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개정이라 해서 출제하는 분들이 참 관심 있게 시험에 내더라고요. 계속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철거 신고는 사전 신고 대상이고 멸신고는 사후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5번 건축지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6 건축물 대장 찾으셨죠? 1번만 잠깐 보십니다. 건축물 대장 작성 보관, 특시 특도 시군 구청장은 시군 구청장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건축물 대장에
일정한 정보를 적어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보셨던 건축물 대장은 누가 작성하고 누가 보관한다? 군 구청장이 작성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1번 사용 승인서 내준 경우 찾으셨죠? 사용 승인서가 발급되게 되면 군 구청장이 대장 작성하고 빛이 보관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 알아줄 게 있습니다. 저 건축물 대장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작성 보관한다. 맞다 드리다? 드립니다. 대장은 항상 군 구청장만 작성 보관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봐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봐줄 게 있습니다. 여기 유지 관리는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언제까지? 멸실될 때까지 건축법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정해놓은 것을 유지 관리라 하고, 저 사용 승인 받았다고 하면 사용 승인서 발급된 건축물로서 항상 뭐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건축물 대장이. 그러면 저 유지 관리는 그 기간 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이 항상 누구이다? 대장 작성하는 군 구청장입니다. 만약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새로 건물 만들고자 한다면 그때도 누구에게? 군 구청장에게. 정기 점검과 관련된 결과 누구에게 보고한다? 군 구청장에게. 만약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철거 신고한다, 멸신고한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는 무조건 거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중개하시게 되었을 때 등기부등본을 보고 중개안선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덩어리 큰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학원 같은 건물을 통으로 거래하게 되면 우리 학원 같은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 위반한 게 있거든요. 그 건축법 위반한 것이 중요한 것인지 또는 이행강도에 부과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 내가 책임질 상황이라면 이 건축물장을 열람하게 되면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에 하자 있는지 위법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면 등기부등본만 보고 거래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건축물장 보고 위법 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 중개하시는 게 일정한 예기치 않은 상황에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기부등본만 보는 것은 아파트 거래하실 때 또는 전월세 거래할 때 그때는 모르겠지만 만약 상가 건물을 통째로 매매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건축물장도 꼭 한번 열람해 주십니다. 대장은 어디에 있다? 군구, 남양시청에 발급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까지 보시는 게 이쪽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용도 변경 찾으셨죠?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올해 나올 겁니다. 안 나와도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국회로 오셔야 됩니다. 제가 9회 때부터 중개사 공법을 강의하다 보니 한 20년 가까이 문제를 웬만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 띄엄띄엄 나오는 데가 있고, 그래서 별표하라고 하는 거는 많이 나오던 부분인데 최근 2년 사이에 시험이 안 나왔다고 하면 올해는 꼭 나올 만하다, 그 생각해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시간 나시게 되면 관련된 내용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용도 변경은 건축법령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에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사용 승인 시에 최초 정해진 용도가 있는데 그러한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것을 용도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등산하시다 보면 등산로 주변에 외관은 단독택인데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용도 변경입니다. 이번에 다산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또는 우리 호평지구의 경우에도 상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임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매수인, 임차인이 원하는 용도로 바뀔 수 있는지 이를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위락설은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에 상업용도의 건축물을 매수하는 자가 나이트클럽 만들겠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행위 제한과 맞물리는 파트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법률만 가지고 용도 변경 된다 안 된다를 단순히 이야기가 곤란하다는 점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국토계획법은 3월달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주택법만 열심히 하셔서 숙지하면 이 과목에서 원하는 점수 한 70 정도 되실 텐데 그 점수가 나오십니다. 그런데 개발법과 도정법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 그때는 과락을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은 전체 공부한다고 하면 과락 염려해야 될 상황이고요. 분야별로 좀 집중적으로 정리하시게 된다고 하면 한 70 이상은 나오실 수 있습니다. 전체를 하고 싶으면 전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저는 말리고 싶은 마음일 뿐입니다. 얘는 할 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단독대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면 일가족 3명 정도가 이용하는 건축물이었는데 이것을 식당으로 바꿔 사용해서 하루에 100명, 200명이 드나들게 된다면 안전상의 큰 문제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용도 변경은 건물 소유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도 변경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용도 변경과 관련된 허가,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단독택을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경 쓸까요? 경기도지사는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이 용도 변경에 있어서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시군구청장이 관할 관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용도 변경과 관련된 절차에 있어서 허가는 까다로운 절차이고 신고는 소홀한 절차라는 것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도 변경은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종류를 총 2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9가지 시설군으로 현재 분류하고 있습니다. 얘는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축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 주변에 축사나 온실 만들게 되면 평당 건축 비용이 8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반면에 우리 주변에 아파트 만들게 된다고 하면 대충 32평 아파트, 주거전 면적 85제곱미터의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 평당 건축 비용이 600 정도가 듭니다. 작년까지는 500만 원 정도였고 재작년에는 450만 원이었는데 매년 많이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근에 내진 설계와 관련된 기준이 강화되고 그리고 에너지 저감 대책을 반영하도록 하다 보니 공사 비용이 많이 올라간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사 비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같은 안전 기준을 두기엔 좀 애매하죠. 그래서 그런 건축 안전 기준에 따라 현재 9가지 시설군을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얘를 해결하게 되면 용도 변경하는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532페이지 봐 놓습니다. 532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시설군 분류 찾으셨죠?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여기 산업 등의 시설군은 2차 산업과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3번 전기통시설군, 4번 문화집회시설군, 5번 영업시설군, 6번 교육복지시설군, 4, 5, 6 묶어놓습니다. 4, 5, 6을 세부 기준에 관해 시험에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집회시설군은 문화집회시설과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영업시설군은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여기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 건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시원 건물을 지금은 다중생활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시설군은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로 각각 구분하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을 기타 시설군이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군 9가지에 있어서는 앞 글자를 조합하면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란 말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가끔 TV 광고 보다 보면 각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의 자산을 불려주겠다고 영업 광고를 하고, 그런 금융기관에서는 자산 전문 영업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업팀원들에게 세제 개편이나 경제 동향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교육 담당하고 있는 자가 건축이라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용도 건축이 되시겠습니까? 그게 되셨다면 자동차 관련 시설군, 여기 자동차 관련 시설군은 운전 면허 학원, 자동차 정비 공장을 말하는데, 자동차를 들 수 있는 기계 장비를 부착하고자 한다면 건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 방향이라면 건축 안전 기준이 가장 높은 상태라고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산업 등의 시설군, 공장 창고 등을 말합니다. 전기 통시설군, 발전소 등을 말하길 겁니다. 문화 집회시설군, 예술의 전당, 영화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영업시설군, 백화점입니다. 교육, 복지시설군, 학교, 병원을 말합니다. 근린 생활시설군, 주거 업무시설군, 기타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으로 각각 구분되게 되는데, 조전에 공장으로 이용하던 산업 등의 시설군을 미술관, 전시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문화 집회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이때는 신고하고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독택이라고 하면 주거 업무시설군에 속하겠죠. 얘를 식당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상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허가받아 용도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용도 변경과 관련된 허가, 신고사항을 구분하게 되면 시설군 9가지를 순서대로 기억하는 것이 문제 푸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자산 전문 용도 건축이란 말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게 되시면, 그게 다 되시게 되면, 여기 문화집회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문총위관, 세종대왕 아드님이 문종대왕이 계시던데요. 그 시기에 관리되었다면 문종위관으로 기억하시고,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위학시설, 관광휴게시설, 여기 관광휴게시설은 에버랜드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모르는 거 없으시죠? 그리고 위락시설은 세폭 교수님께서 대신 다녀주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노는 것과 술 먹는 거는 알아서 다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종위관은 바로 문화시설군에 속한다는 것 봐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영업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답한 음숙입니다. 다이소라고 하는 판매셀이 있습니다. 저희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답한 운숙입니다.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입니다. 판매시설 백화점을 말합니다. 운수시설, 운동시설, 우리 볼링장 중에 좀 규모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호텔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답한 운숙이라고 하면, 죄다 영업시설군에 속한다. 그리고 교육, 복지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노교수의 야, 노교수의 야라 기억합니다. 대학 같은 경우에 나이 드신, 지긋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노교수이죠. 노교수의 야. 그래서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말합니다. 교육시설, 학교 말합니다. 투련시설, 시랜드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게 수련시설입니다. 의료시설, 종합병원입니다. 그리고 야영장시설은 투련시설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바닥 면적합 300제곱미터 미만. 최근에 강화도의 인디안 캠핑장에 가전제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큰 화재 발생한 사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런 경우라면 야영장 시설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복지시설과 관련되어서는 노교수의 야입니다. 문종위관이라면 문화집회시설군에, 답한 운숙이라고 하면 영업시설군에, 노교수의 야라고 하면 교육, 복지시설군으로. 그래서 만약 종교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게 된다면
문화집회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얘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문화집회시설군과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에 대해서는 세부 용도까지 천천히 해나갑니다. 언제까지만? 시험 보기 전날까지만. 만약 모의고사 점수를 좀 더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그때까지는 무조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한번 보고 모의고사 보시게 되면 점수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의고사는 다들 보면 이건 꼭 내시더라고요.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까지는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3번, 4번, 5번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십니다. 3번은 보십니다. 3번은 잠깐 보십시오. 양가 3번입니다.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과 구분에 따라 특시, 특도,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리고 1번입니다. 허가 대상으로서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으로, 상위군이라고 하면 주거 업무시설군에서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하면 상위군으로 바뀐 것이죠. 근린생활시설군에서 교육복지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상위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물의 용도를 하위군으로, 하위군 추천했습니다. 용도 변경하는 경우라면 신고하고 용도 변경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용도 변경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공사 중에 이루어집니까? 사용 승인 이후에 이루어집니까? 사용 승인 이후에. 그러면 이 사용 승인 이후라면 사용 승인서가 발급된 건축물은 죄다 건축물 회장이 만들어져 있고, 건축의 용도가 바뀌게 되면 그 용도 변경 사항을 대장에 반영해야 되죠. 그래서 관할관청은 항상 누구이다? 시군구청장. 만약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등장하게 된다면 바로 틀립니다. 사용 승인 이후 최초 결정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이 작성,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 회장의 용도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되죠. 관할관청은 시군구청장이 되는 것이지 경기도지사는 용도 변경에 대한 관할관청 못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유지관리 파트,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공사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 공사 다 끝난 상태에서 철거 신고하건, 멸 신고하건, 정기 점검하건, 수시 점검하건, 용도 변경은 모든 관할관청은 건축물 대장을 작성, 보관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이 관할관청이 된다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관할관청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 공법에서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11월 달부터 공부하신 분도 지금까지 어디가 특광시군이라는데 그 특광시군이 뭔지 모르겠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특광시군 등의 관할관청은 천천히 해결되시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들을 이해하시게 되면 왜 그때 그 사람 나오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두 달에 다 깨친다고 하면 제가 먹고 살기 좀 애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굵직굵직한 전반적인 체계 봐주시고 그 체계와 관련되어 법률 개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게 누적되고 쌓이시게 된다고 하면 공법에서는 진짜 좋은 점수가 나오십니다. 단순히 외우겠다고 하면 이거 민법보다 두껍습니다. 민법도 조문하면 친족 상속까지 하더라도 조문수가 한 1000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공법 죄다 나열하게 되면 한 4000개에서 8000개 나올. 민법은 외울만 하지 않으십니까? 1000개면 외울만 하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한 120개, 130개 정도 있지 않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하던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외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외운다 생각하지 않고 전체 흐름 절차를 좀 체계적으로 잡아가시는 게 더 필요하십니다. 예, 한 장 넘기십니다. 7번 용도별 건축물 종류 찾으셨죠? 1번 단독택과 2번 공동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 놓습니다. 시험엔 안 나오는데, 공법 시험엔 안 나오는데 부동산 학계론이나 또는 종인중개사법에서는 필요한 내용이더라고요. 우리 잠깐 살펴보시면 1번 단독주택, 광해 단독택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 광해 단독택에는 협의의 단독택으로서 우리 주변에 1층이나 2층짜리 집이 있다고 하면 그게 협의의 단독택입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 찾으셨죠? 이 다중주택이 먼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다중주택은 응답하라 시리즈 봤을 때 하숙집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숙집이 바로 다중주택입니다. 그리고 다가구택은 상가주택을 말하는데 우리 학원 건물 있는 편에서 좀 저쪽으로 넘어가면 3층짜리나 4층짜리 상가주택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상가주택이 바로 다가구주택입니다. 그리고 남양주 시장님이 살고 있는 관적 건물이 있다면 공관이라 표현하고 대통령이 살고 계신 청와대도 공관 기능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택에 대해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그리고 기숙사로 각각 세분하게 되는데 주택으로 사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라면 아파트이고 4계층 이하라면 연립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연립 다세대주택 중에 크기가 큰 것, 동당 바다 면적합 660 초과하는 공동택이 있다면 연립주택이고 660제곱미터 이하라면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기수와 관련되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광해 단독택은 협의의 단독택과 공간에 대한 규모는 없고 다중택과 다가구택에 대한 규모만 제시하게 되는데 이쪽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용도의 층수가 3계층 이하로서 다중택은 동당 바다 면적합 33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택은 660제곱미터 이하를 다가구 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얘만 먼저 봐주십니다. 534페이지 찾으셨죠? 1. 단독택과 관련되어 단독택 나오는데 크게 없습니다. 심이 안 나옵니다. 2. 나번 다중택 찾으셨죠? 1번, 2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3번만 봐놓습니다. 한 개의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다 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를 뭐란다? 다중주택, 하숙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숙집에서는 하숙방마다 밥을 해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숙집의 경우에는 각 실에 샤워할 수 있는 욕실은 갖출 수 있지만 부엌이라고 하는 취사 공간이 따로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밥 같이 모여 먹지 않습니까? 제가 꿈이 하숙집에서 생활하는 건데 하숙을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보시면 다가구주택 찾으셨죠? 여기 다가구주택은 주택 사용 층수가 몇 개층? 3계층 이하로서 한 개동의 바다 면적 합이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를 다가구 주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재 단독택을 건축하게 되면 최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는 몇 개층까지? 3계층까지. 4층짜리, 5층짜리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택입니다. 공동택 아파트 찾으셨죠? 주택을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일 것. 그리고 연립 다세대주택입니다. 4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다 면적합 660 초과하면 연립, 이하라고 하면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아파트의 주택의 호수 계산하게 되면 한 세대, 두 세대 하지 않습니까? 세대를 쓰게 되면 그거는 공동택이고요. 1가구, 2가구 이야기하면 단독택으로, 가구란 말 쓰게 되면 단독택으로, 세대란 말 쓰게 된다면 공동택으로서. 그래서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가 300세대, 500세대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게 되면 그 세대 기억하시면서 다세대택은 공동택의 한 종류이고 다가구택은 단독택의 한 종류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 정도 구분해 주시면 이쪽은 천천히 시간 지나면 해결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1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2종 근린생활시설 있는데 얘는 다음에 해 나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단독택, 공동택과 달리 얘는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용도를 보통 3년에 한 번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543페이지에 29 야영장 시설까지 올해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달라고 이야기 드리면 우리 외울 수 있죠? 예, 외울 수 있는데 안 할 뿐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4문제, 5문제 정도를 만들어 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그것만 보면 잘 나오더라고요. 올해도 그러면 참 좋겠는데 잘 문제 푸실 수 있겠죠? 별 생각 없으십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550페이지에 건설의 대지, 도로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봐나갑니다. 쉬었다 하십니다.